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뉴스웨이가 주최한 디지털 경제시대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의 확장이자는 제목으로 메타버스의 특징과 현황,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를 기술 산업적, 인문 사회학적, 그리고 규제 정책적의 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연 전에 저와 제가 하고 있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와 대학을 거쳐 2017년 전 정통부 장관이셨던 진대재 회장님과 함께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창립 멤버로서 블록체인 캠퍼스 확장과 거래소 자율규제위원회 규제위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로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기업의 컨설팅과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의 캠코 CS 감사와 주식회사 야놀자의 사회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직종으로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의 3대 난제 중 하나인 정보 사일로 현상, 즉 하나의 특정 전문 영역에서 정보화 기술이 외부와 유통되지 못하고 차단되는 정보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술, 산업, 규제, 행정 등을 서로 정보를 소통시키고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구슬을 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갈 텐데 우선 4차 산업과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이 들어와서 블록체인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주요 4차 산업의 분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과 같이 대부분의 주요 4차 산업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해킹과 데이터의 위변조 혹은 데이터 출처의 정확성, 데이터 제공자의 진위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블록체인은 바로 이 4차 산업의 핵심 소스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켜주는 인프라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블록체인은 굉장히 초기 기술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몇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2017년, 18년에 주로 ICO와 크립토 펀드라고 하는 자금 투자 부분에 문제가 집중되었다면 2019년과 20년도에는 분산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와 그 다음에 신원인증에 관련된 DID 위주로 산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들어서 논펑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산 형태가 등장하면서 메타버스도 함께 떠오르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리라고 전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구글 트렌드로 분석해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올해 2, 4분기에 들어오는 지점과 4, 4분기에 들어오는 지점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작년 4, 4분기의 인식조사를 보면 36.4%가 메타버스라는 말에 긍정평가를 내리는데 불과 6개월 만에 50.4%로 14% 급성장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동시기에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 긍정평가가 늘었다고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커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SF 작가인 닐 스티븐슨으로서 자신의 스노우 크러쉬라고 하는 작품에서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결합해서 가상세계 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ASF에서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 공간에 가상의 2D 혹은 3D의 정보를 중첩시킨 것으로서 포켓몬을 잡는 포켓몬고라든가 아니면 제네시스 80에서 옵션으로 들어가는 운전석 앞자리에 HUD를 설치해서 이 실물의 거리 정보에 바로 내비게이션 정보를 더딥힌 이런 형태가 증강현실의 주요 사례입니다.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은 일상의 경험과 정보를 디지털을 통해서 저장하거나 전송 혹은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SNS나 블로그 활동 혹은 삼성워치나 애플워치를 통한 건강정보의 전송 혹은 차량의 블랙박스도 모두 라이프 로깅에 해당됩니다. 거울 세계라는 것은 실물 현실 세계의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구현해서 새로운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구글 어스를 통한 지도 맵이라든가 아니면 줌 회의실, 다양한 배달 어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라는 양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월드로서 완벽하게 구현한 자체의 유니버스를 구축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나 동물의 숲과 같은 게임이나 혹은 제페토와 같은 소통 플랫폼이 바로 가상세계의 주요 사례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의 의미에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가상세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세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상과 현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AR과 VR 같은 XR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말하자면 가상세계 영역이 퍼지면서 현실과 가상 간이 서로 복합되는 혼합세계로의 진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적어도 AR, VR 기기를 기반으로 온오프가 연결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인터넷 게임과 무엇이 다른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내가 게임에 접속해서 그 게임에서 리셋을 하거나 혹은 로그아웃을 하면은 그 게임의 세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나의 접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두 번째로는 게임은 내가 접속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지만 메타버스는 내가 그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동일한 시간을 계속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현실과 같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은 내가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제한되어 있는 행위만을 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 직접 서비스라든가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유하고 판매, 투자할 수 있는 등의 개별의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거의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볼 때 메타버스는 기존의 게임보다 훨씬 더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뉴노멀이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대중이 등장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기술 발전이 이 최근의 메타버스의 급성장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솔 없는 VR 헤드셋이 등장했다는 것은 기존의 모바일 중심의 그 디스플레이의 시각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완결된 형태의 몰입감을 제공하고 또 터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음성이라든가 혹은 움직임으로 이 작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초기에 등장했던 유사한 가상세계 서비스가 왜 실패했는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를 비롯해서 세컨드 라이프, 다다월드 등이 등장했는데 이 서비스들이 실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싸이월드의 경우에는 PC에서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디바이스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중의 이용자들이 모바일로 바뀌고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세컨드 라이프의 경우에는 지금도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이 세컨드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3D 컨텐츠의 매력이라든가 플랫폼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기기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확산 발전되지 못한 패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다면 이와 같은 콘솔 없는 VR 헤드셋, 특히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출시는 메타버스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사례들인데, 동물의 숲에서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했다던가, 혹은 SKT의 점프 VR에서 2021년도 순천향대 입학식을 진행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사진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바로 이제 총장님이시고, 거기에 등장한 아바타들이 바로 신입생 학생들의 아바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각적 구현도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혹은 사례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바로 2020년도 트래비스 스콧이 포트나이트에서 진행한 언택트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인게임 이벤트로서 진행되었는데, 이 공연의 이름은 어스트로노미컬, 천문학적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수익도 역시 천문학적인 수준을 거뒀습니다. 3일 동안 5회에 걸쳐 9분씩 총 45분의 공연을 진행을 하면서 트래비스 스콧이 거둔 수익은 2천만 달러, 하나로 한 240억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전년도 2019년도에 트래비스 스콧의 공연 하루 수익이 170만 달러인 것을 비교해 보면, 이 하루 공연을 만약에 이 2시간 15분 정도 공연했다고 봤을 때 분당 수익률은 거의 36배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겠죠. 트래비스 스콧의 이 같은 성공 덕분에 이후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아이돌들과 뮤지션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공연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는데, 자, 이것이 실제 공연의 어떤 모습들인데, 지금 보면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형태의 무대 장치를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는 아바타를 통해서 집중도를 넓히고, 이 앞에서 지금 춤추는 저 검은 저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관객, 참여하고 있는 관객들의 아바타들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 효과를 잘 살린 덕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공연이 되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공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지만 몇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장점으로 먼저 보자면, 플랫폼으로서는 이 메타버스에서 이와 같은 공연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신규 유저들을 흡입할 수 있는 유인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과, 그 유저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업체로서도 이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관객으로 흡수하기가 쉽고, 또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점. 또한 물리적으로 제약 없이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무대 연출을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스태프들의 이동이나 체류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새로운 팬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콘서트 비용에 대한 부담과 티켓팅까지의 어려움, 그리고 공연장까지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계도 명백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이것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단 보여드린 것처럼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 정도가 어느 정도 비주얼적인 효과를 내고, 제페토나 마인크래프트 등은 글쎄 이것들로 몰입감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연을 소비하기 위한 소비자층이 자기가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이용하지 않았던 게임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공연까지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또한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체류해야 될 메리트가 없으면 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감동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보신 비주얼로 사실 현장의 감동을 느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 내가 있는 위치, 나의 좌석 혹은 내가 그 당시에 보고 있는 어떤 장면에 따라서 각자 관객들은 주관적 체험이 가능한데 메타버스 공연에서 관객이 주관적 체험을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보다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런 단점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다양한 기업들과 엔터 업체들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이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인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기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메타버스의 시장은 크게 네 가지 플랫폼, 컨텐츠, 인프라, 디바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의 가입자 수는 2억 명 이상으로 이것은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 수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특히 미국의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55% 이상이 이 로블록스에 가입되어 있는데 로블록스는 초기에는 게임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용자들의 하루 체류 시간을 비교해보면 유튜브의 2.5배, 넷플릭스의 16배나 이를 만큼 절대적으로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자면 이 로블록스의 하루 활성 이용자 수는 4,660만 명이고 한 달간 체류 활동 시간은 97억 시간에 이를 만큼 상당히 영향력 있는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제페토가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제페토도 지난 2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에 8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소비자 층을 공략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페토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외에 NC소프트라든가 마인크래프트,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게임 업체들이 주로 많은데 이것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임 산업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이미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비주얼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리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디지털 어셋 스토어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엔터 업체와 스포츠 업체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유는 확실한 팬층이 존재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굿즈라든가 포토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굿즈와 포토카드를 사는 구매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나오는 NFT와 결합돼서 이 산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명품 브랜드인데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굿즈라든가 루이비통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 자사의 어떤 작은 지점 같은 것들을 내는데 대표적으로 구찌는 네이버 제페토의 그 구찌 빌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바타들이 방문해서 구찌의 상품들을 보고 혹은 그 디지털 아이템들을 시착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스킨십을 늘리고 온라인에서 디지털 형태로 구매 경험을 만든 것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서둘러서 메타버스 내에 자기네 지점을 내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는 크게 데이터 처리와 저장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래픽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엔비디아, AMD와 같은 고사양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통신업체들이 이 데이터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인데 이 디바이스는 엔드 유저들이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기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라든가 헤드셋, 글러브, 트레드밀 혹은 햅틱 슈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체험기기 특히 헤드셋은 굉장히 부피가 크고 무겁고 값이 비싸고 그리고 장시간 차용 시 멀미감이 발생해서 이것을
굉장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나오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되고 이것이 바로 그 메타버스의 급성장 혹은 대중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40에서 50 사이의 가격이라면 그 10배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이라서 이것을 대중화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이프 사이클로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현 지점을 한번 전망해 보자면 지금 메타버스는 바로 거품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술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실제 제공되는 기술 간의 간극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극 때문에 이 실망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의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침체라든가 하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술의 지속적인 진화라든가 킬러 앱이 등장한다면 다시 고도 성장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인문 사회학적인 부분에서 메타버스를 살펴보면 사실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성격은 굉장히 중첩적이고 또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초월 세계로서 다양한 SF 소설이나 만화, 드라마, 영화, 게임 등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구현되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PC에서 모바일로 또 모바일에서 또 다른 뭐 헤드셋과 같은 메타버스 전용 디바이스로 발전하게 된다면 제3의 인터넷 혁명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바로 이런 상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는 현실에 기반한 파생현실로서의 특징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혼재된 혼합현실 혹은 현실이 확장된 현실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실과 가상이 중첩되고 혼재되어 있는 살아있는 세계이자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현실에서 괴리되어 있는 사실성에 제한받지 않는 독자적인 세계로 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모든 체험과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나의 분신, 바로 나의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는 만들어질 때 그 외양부터 나의 욕망이 투여되어 있는 디지털 자아로서 나의 모든 정체성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디지털 교감을 해가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사회적, 공간적 현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다양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 경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다양한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아바타를 갖고 있다면 결국 멀티 페르소나로서 내가 현실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아 정체성의 붕괴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메타버스의 체류 시간이 넓어지고 또 메타버스가 점점 더 현실을 닮아갈수록 플레이 투 엔조이, 즉 놀이로서의 어떤 플레이가 아니라 노동으로서의 플레이 투 언,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존으로서의 어떤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상 공간으로 진출했는데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동일한 형태의 이 정말 가상 세계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메타버스가 가진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버전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세계관과 철학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없었던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그 현실과 가상 세계 간의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부족한 사회적 연대와 친밀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며 또 현실에서 결핍되어 있는 나의 존재 가치, 존엄성, 현존감을 확인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개연성보다는 메타버스 내의 나의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캐릭터적인 특징이 가지는 이 핍진성이 훨씬 더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현실이 확장되기도 했고 현실이 중첩되기도 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지는 연동되는 각종 사회 문제가 가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이 가상 세계에 대한 몰입도가 커질수록 이 현실이
오히려 객체로 밀려내서 주객 정도 혹은 인지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경우가 점점 심화되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마약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책 규제적으로 그런 메타버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로블록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듯이 주 사용 계층이 10대이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특정 이용자의 아바타를 스토킹하거나 몰카를 짓거나 성희롱, 폭력, 인신공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아바타의 사적 공간에 함부로 침입한다던가 혹은 디지털 사유물을 훼손, 절도하는 현실과 동일한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이 메타버스에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이것이 실제로 실물 혹은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바타의 주인, 이 아바타의 소유자가 느끼는 정신적인 데미지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보호를 위한 어떤 규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AI가 만든 아바타 혹은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및 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콘텐츠나 서비스의 표절, 복제, 도용, 재창작 시의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존하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미싱이라든가 그런 해킹 앱들을 통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한다던가, 혹은 플랫폼 내에서 개인정보가 계속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나를 감시하거나 혹은 나의 동의 없는 평판을 조회할 빅브라더화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도 이 메타버스에 있어서의 향후 다가올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문 사회학적인 어떤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독의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에도 히키코모리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실에 부정한 사람들이 이 가상세계 콘텐츠에 가몰입한다던가 혹은 일상생활을 배제한 채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심각한 정도의 현실 왜곡이나 현실감각 상실이 발생되고, 이것이 리셋 증후군과 같은 중증의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형태의 대응 수료단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향후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의 대원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설픈 규제 정책을 통해서 이 산업을 제약을 하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만 상실하는 규제 족쇄를 채우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준잣대로 진단 평가하지 말고, 이러한 신산업, 블록체인이나 이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은 반드시 충분히 체험해 본 다음에 바로 기술 문해력을 키운 이후에 핀셋 규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은 무조건 체험이란 말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단과 전망을 좀 하자면,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이 기술 발전에 대한 간극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들을 듣지만, 실제 그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기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극소수에 이르고, 실제로 체험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수준도 우리가 전달받은 완결된 형태의 서비스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후에 오히려 메타버스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메타버스라는 것이 상당히 혁신적인 신기술이지만 모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굳이 이용해야 될 동기가 없거나, 혹은 그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혹은 나의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거나 해서 이 서비스를 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며, 이 사람들의 거부가
용인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이라든가 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접근성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특히 연령이나 소득 혹은 지역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접근성에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지 않는다면 사실 솔루션을 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메타버스 산업이 문제에 대한 것들보다는 긍정 편향의 어떤 산업 전망이 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결시켜 보자면 현재 제공 가능한 기술이나 서비스와 미래 개발 혹은 개발하고 싶은 기술 서비스가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갖고 메타버스 서비스에 접근했다가 이 서비스가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꺼질 때 바로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지벽적인 장치 산업, 특히 플랫폼 인프라 디바이스 부분에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그 산업의 단계별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는 것은 시공을 극복하는 소통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 경기를 참가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혹은 회의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혹은 각종 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체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의 수시 호환으로 복합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들이 그 디지털 세계 안에 매장을 열어놓고 그 매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도를 높여서 그것을 오프라인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와 노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회적 소외감 혹은 단절감들을 극복시켜주는 혹은 경감시켜주는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순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확대된다면은 확장 현실이자 또 다른 세계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무한히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끝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아마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체감해 보신 분이 여기 거의 없으실 텐데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급격하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디바이스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경험치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미 100만 원대가 넘는 휴대폰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미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는 통로가 열린 것처럼 이 디바이스 기계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보급되기 시작한다면 이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과 부작용들이 동시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 산업의 방향성을 둘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모든 신산업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은 체험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그 기기를 디바이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